산골 마을 새벽 안개가 자욱한 작은 묘지에서 한 마리의 진돗개가 바위를 파고 있었습니다. 앞발이 피가 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자리를 파고 또 파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친 개라고. 하지만 그 개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그 바위 밑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4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17세 소녀. 딸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어머니. 그리고 혼자 남은 63세 아버지와 늙어가는 개 한 마리. 매일 밤 산에서 울려 퍼지는 정체불명의 쇳소리와 수상쩍은 개발업자들의 행적.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한 마리 개의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개의 변함없는 충성과 아버지의 절망적인 그리움,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빚어낸 감동의 실화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정만호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40년간 기차를 몰던 철도 기관사의 습관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 안전한 운행. 그의 인생은 늘 시계 바늘처럼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들이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4년 전 딸 소영이 사라진 그날부터 만호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날 오후 6시 23분에 멈춰버렸습니다. 소영이 아빠 친구들과 영화 보고 올게요라고 말하며 집을 나선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소영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아빠지요? 실종신고 접수하러 오셨나요? 경찰서에서 만호가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만호의 일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영이 돌아왔는지 확인하고 하루 종일 수소문을 다니고 밤이 되면 소영이 다닐 만한 곳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아내 순애는 남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소영이만 찾았습니다. 만호야, 우리 소영이가 어디 있을까? 추우면 어떡하지? 배고프면 어떡하지? 순애는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딸을 찾지 못한 슬픔과 자책감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날 만호는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오직 딸이 키우던 진돗개 초롱이만 남았구나. 초롱이는 소영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키우던 개였습니다. 소영이가 아빠, 이 강아지 정말 예쁘지 않아요? 눈이 반짝반짝해서 초롱 같아요라며 데려온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름이 초롱이 되었습니다. 소영이가 사라진 후에도 초롱이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대문 앞에서 소영이를 기다렸습니다. 소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면 꼬리를 흔들며 대문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행동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초롱아, 너도 소영이가 그립지? 만호가 초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초롱이는 슬픈 눈으로 만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49제가 지나고 만호는 매일 아침 아내의 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뒷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지였습니다. 조용하고 전망이 좋아서 아내가 좋아할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순애야, 오늘도 소영이 소식은 없다. 미안하다. 아빠가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만호는 매일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내가 대답해 줄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초롱이도 처음에는 만호를 따라 묘지에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무덤 옆에 있는 큰 바위 밑을 계속 파는 것이었습니다. 초롱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처음에 만호는 초롱이가 뼈다귀라도 묻어둔 줄 알았습니다. 개들이 가끔 그런 행동을 하니까요. 하지만 초롱이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다른 곳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바위 밑만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니? 만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롱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롱이가 그 바위를 파는 모습은 단순한 본능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확신을 가지고 파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가 있는 건가? 만호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호 형, 벌써 산 다녀오셨군요. 아내의 묘를 돌보고 내려오는 길에 마을 이장 김병호를 만났습니다. 병호는 만호보다 3살 어렸지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둘 다 이 산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고 결혼해서도 계속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응, 순애한테 인사하고 왔어. 그런데 요즘 마을에 이상한 일이 많더라고요. 병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 밤마다 산에서 기계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굉음기 소리 같은. 몇몇 마을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만호도 며칠 전부터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이거나 멀리서 들려오는 공사 소리려니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런 깊은 산골에서 밤에 공사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도 들은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소리야? 글쎄요, 트럭 엔진 소리도 나고 뭔가 파는 소리도 나고 그런데 낮에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병호가 주변을 살펴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울에서 온 개발업자들이 이 산을 사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개발업자? 네, 리조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 깊은 산골에 리조트가 될까 싶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이 산이 개발된다니. 게다가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까지. 그 개발업자들 만난 사람 있어? 몇 명이 봤다고 하는데 전부 서울 사람들이더래요. 정장을 입고 다니면서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래요. 근데 이상한 건 주민들과는 거의 이야기 안 하더래요. 집으로 돌아온 만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소영이가 사라진 이후로 조용했던 마을에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일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저녁 만호는 소영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좋아하던 가수의 포스터, 책상 위의 교과서들, 옷장 안의 교복. 모든 것이 소영이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만호는 소영이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연필, 지우개, 작은 일기장, 그리고 소영이가 아끼던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용돈을 모아 이 카메라를 샀었습니다. 그때 이걸 자세히 봤었나? 실종 직후에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소영이의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중요한 단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카메라를 켜고 저장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학교 행사 사진, 초롱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대부분 평범한 일상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한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산을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왜 소영이가 이런 사진들을 찍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만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흰색 트럭의 사진이었습니다. 번호판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트럭 옆에 서 있는 남자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배경은 마을 뒷산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지? 사진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소영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만호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그리고 이 흰 트럭과 낯선 남자들은 누구일까? 다른 사진들도 살펴보니 비슷한 것들이 더 있었습니다. 밤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산의 사진, 불빛이 보이는 사진, 그리고 또 다른 트럭 사진들. 소영이가 뭔가를 목격한 건가? 만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소영이가 수상한 일을 목격했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만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정말로 산에서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 무언가를 파는 소리, 그리고 트럭 엔진 소리. 만호는 창문으로 다가가 산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지만 산 중턱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정말 일어나고 있어. 만호는 소영이의 카메라를 꽉 쥐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일 수도 있는 사진들. 혹시 이것이 소영이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이른 아침 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초롱이는 이미 그 바위 옆에서 열심히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초롱아, 정말 거기 뭐가 있는 거야? 만호는 무릎을 꿇고 초롱이와 같은 높이에서 바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바위였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바위의 일부가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색깔이나 질감이 주변의 바위들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위 주변의 흙도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파서 다시 메운 것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만호는 집에서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바위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초롱이는 만호의 행동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알아차렸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정도 파자 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만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만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롱이도 뒤를 따라왔습니다. 놀랍게도 초롱이가 그 바위를 떠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영이의 학생증, 머리끈, 그리고 작은 USB 메모리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만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딸의 친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아빠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어요. 뒷산에서 밤마다 누군가 뭔가를 하고 있고 낮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녀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밤에 들리는 소리가 궁금해서 몰래 산에 올라가 봤는데 정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큰 트럭들이 와서 뭔가 무거운 것들을 땅에 묻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뭔가 나쁜 일인 것 같았어요. USB에 제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있어요.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경찰에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초롱이를 잘 부탁드려요. 초롱이가 이 상자가 어디 있는지 기억할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이것을 남겨둡니다. 아빠 사랑해요. 소영 올림. 만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증거를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롱이는 4년 동안 그 비밀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밤에 몰래 촬영한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재생하자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 대의 트럭이 산으로 올라가고 굴삭기가 땅을 파고 사람들이 큰 드럼통 같은 것들을 구덩이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동영상에서는 남자들의 대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직 멀었어. 더 깊이 묻어야 해. 누가 발견하면 어떡해? 이런 산골에서 누가 발견하겠어? 게다가 곧 이 산 전체를 매입할 예정이니까.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환경부에서 감시가 심해졌다고 하던데. 걱정 마. 지자체는 이미 우리 편이야. 만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가 이것을 발견한 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진들을 보니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트럭의 번호판, 드럼통에 적힌 화학 기호들, 그리고 작업을 감독하는 사람들의 얼굴까지. 그런데 한 사진에서 만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병호가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김병호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병호가? 만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병호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호 형 계세요? 병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만호는 서둘러 USB와 편지를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호야, 웬일이야? 그게. 혹시 형이 이상한 것 좀 발견한 거 없어요? 병호의 표정이 어딘가 긴장해 보였습니다. 무슨 이상한 거? 그냥 뭔가 특별한 거나 아니면 소영이 관련해서 새로운 단서 같은 거. 병호가 대충 둘러대며 물어보는 것을 보니 뭔가 낌새를 채고 온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없어.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병호가 말을 더듬는 것을 보니 확실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호가 돌아간 후 만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가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영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병호가 연루되어 있다면 함부로 행동하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초롱이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직접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정말로 불빛과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여러 대의 트럭과 굴삭기가 있었고 10여 명의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소영이처럼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들이 묻고 있는 것은 분명히 드럼통들이었고 그 드럼통에는 위험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이구나. 만호는 마침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독성 폐기물을 이런 깊은 산골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가 이것을 목격한 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작업을 감독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병호가 있었습니다. 병호는 작업자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충분히 촬영한 후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들켰나? 만호는 초롱이와 함께 숨은 길로 돌아서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까지는 차로 1시간이 걸렸고 만호는 차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병호가 연루되어 있다면 마을에서 전화를 거는 것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걸어서라도 경찰서에 가야 했습니다. 소영이가 남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여러 명의 남자들이 집 주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만호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포위당했구나. 만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때 초롱이가 만호의 바지를 물고 당겼습니다. 초롱아, 뭐야? 초롱이는 뒷문 쪽으로 만호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뒷산으로 올라가는 숨은 길을 가리켰습니다. 초롱이는 이 산의 모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초롱이 길로 가자. 만호는 초롱이를 따라 산 뒤편으로 돌아서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감시자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서 인근 도시의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만호는 소영이의 USB와 편지, 그리고 자신이 촬영한 영상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에 지자체 관계자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수사관은 내용을 보고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따님이 이것을 발견한 후 사라지셨다고요? 네, 분명히 이들이 딸을 해친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며칠간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거절했습니다. 초롱이를 혼자 둘 수 없었고 무엇보다 딸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 주변을 감시하던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호와 함께 여러 명이 만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호 형, 나와요. 병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친근함이 없었습니다. 만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초롱이도 함께 나왔는데 낯선 남자들을 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병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형도 이제 알겠지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버렸잖아요. 병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이도 그래서 사라진 거야? 만호가 직접적으로 묻자 병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형.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개발업체에서 마을 발전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해서 약간의 사례비도 준다고 하고. 소영이는 어디 있어?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소영이가 우리 일을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 윗선에서 처리했어요. 만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딸이 정말로 그때였습니다. 산에서 여러 대의 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만호의 제보를 받고 즉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확성기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경찰들이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병호와 함께 온 남자들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한 남자가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라는 아이. 우리가 죽인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일단 격리시켜둔 거예요. 서울 근교의 한 시설에. 만호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말해. 경찰이 다그치자 그 남자는 주소를 댔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곳으로 수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후 만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만호 씨, 따님을 찾았습니다. 만호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년 만에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어요?
내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호는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초롱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범죄 조직은 소영을 죽이지 않고 대신 외딴 지역의 시설에 감금해 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협박 수단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다행히 신체적인 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4년간의 감금 생활로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만호가 기억하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소영이 만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호도 딸을 꽉 안고 울었습니다. 4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너무 위험한 일에 끼어든 거예요. 소영은 엄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만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소영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엄마가 저 때문에. 아니야, 소영아. 엄마도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그나마 2년을 더 버틸 수 있었어. 그때 복도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롱이의 짖는 소리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초롱이를 막으려 했지만 초롱이는 소영이 있는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초롱아. 소영이 초롱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초롱이도 소영을 보고는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소영의 침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초롱아,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소영이 초롱이를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만호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롱이가 4년 동안 매일 바위를 파며 보낸 신호가 마침내 통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소영이 신체적으로는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랜 감금 생활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면 돼. 이제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소영이 퇴원한 후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영은 4년 만에 보는 자신의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있네요. 내가 돌아올 걸 믿고 있었으니까. 소영은 천천히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했지만 초롱이가 항상 곁에 있어주면서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한 달 후 소영은 4년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밤에 들리는 소리가 궁금해서 몰래 산에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소영은 며칠 동안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고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초롱이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증거를 숨겨뒀어요. 초롱이는 제가 뭔가를 묻으면 꼭 찾아내거든요. 초롱이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제가 상자를 묻기 전에 초롱이와 함께 그곳에 갔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기억해두라고 말했어요. 초롱이는 정말 영리해요.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환경부가 나서서 산을 완전히 복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연루된 업체와 공무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병호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호는 법정에서 병호를 마주했습니다. 만호 형,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병호야, 과거는 과거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 만호의 너그러움에 병호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영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고 환경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범죄를 막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소영의 당당한 모습에 만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초롱이는 소영이 돌아온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고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바위를 파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했습니다. 초롱이는 이제 14살이 되어 상당한 노견이 되었습니다. 털에는 흰색이 많이 섞였고 걸음도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소영이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가을, 초롱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수의사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지만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초롱아,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있자. 소영이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초롱이는 평소와 다르게 계속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만호와 소영이 걱정되어 따라갔습니다. 초롱이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묘 옆 그 옛날 비밀 상자가 묻혀있던 바위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초롱아, 집에 가자. 하지만 초롱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온한 표정으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호와 소영은 초롱이 옆에 앉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초롱이가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영의 말에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초롱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고마웠어, 초롱아.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만호와 소영은 초롱이를 엄마의 묘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이제 엄마와 초롱이가 함께 가족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롱이가 떠난 후 만호와 소영은 더욱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롱이가 이어준 가족의 인연을 더욱 깊이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소영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폐기물 감시와 환경범죄 수사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아빠, 저처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할 거예요. 만호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환경 감시 봉사단에 참여해서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영이 결혼한 것은 그로부터 5년 후였습니다. 남편은 같은 환경부에서 일하는 후배였습니다. 두 사람은 환경보호라는 공통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만호는 아내와 초롱이를 생각했습니다. 순애야, 초롱아. 우리 소영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 너희도 기뻐하겠지? 결혼식 후 신혼부부는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소영의 남편도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초롱아, 안녕하세요. 소영이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2년 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초원이라고 하면 어때요? 초롱이의 초자에 넓은 들판을 뜻하는 원자를 초롱이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었으면 해서요. 만호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초원이는 자라면서 할아버지와 특별한 인연을 보였습니다. 만호가 오면 웃고 만호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뻐했습니다. 초원이가 5살이 되던 해 만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진돗개 새끼로 초롱이와 같은 종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강아지야. 내가 예쁘게 키워줄 수 있겠니? 초원이는 눈을 반짝이며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희망이라고 하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친구가 되어줄 거야. 희망이는 금방 초원이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희망이는 처음 집에 와서 바로 뒷마당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초롱이와 엄마가 잠든 곳 근처였습니다. 희망이도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소영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초원이가 10살이 되던 해 그는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초롱이 이야기 다시 해주세요. 만호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초롱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벌써 수십 번째 들려주는 이야기였지만 초원이는 늘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초롱이는 정말 용감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똑똑한 개였지. 희망이도 그렇게 될까요? 만호는 희망이를 바라봤습니다.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도 분명 그럴 거야. 왜냐하면 사랑받는 개들은 모두 특별하거든. 그날 밤 만호는 오랜만에 혼자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내와 초롱이의 무덤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순애야, 초롱아. 우리 가족이 참 많이 늘었지? 소영이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손자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모든 게 너희 덕분이야.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렸습니다. 초원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희망이와 함께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이제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초원이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커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할아버지가 해주신 초롱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동물들도 사람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리고 희망이를 키우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만호는 손자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초원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수의과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동물병원을 개원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이름을 초롱이 동물병원이라고 지었어요. 괜찮죠? 만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초롱이가 정말 기뻐할 거야. 초원이의 병원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동물들까지 치료해주고 유기동물들을 무료로 돌봐주었습니다. 동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만호가 85세가 되던 해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아내와 초롱이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초원이가 만호를 부축해주며 함께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면 안 가셔도 돼요. 아니야, 가야 해. 순애와 초롱이한테 인사해야지. 어느 봄날 만호는 평소처럼 묘지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순애야, 초롱아. 벚꽃이 참 예쁘지? 너희가 좋아하던 계절이야. 만호는 아내와 초롱이에게 가족 근황을 전했습니다. 소영이가 환경부에서 승진한 이야기, 초원이가 동물병원에서 많은 동물들을 구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모두 너희 덕분이야. 고마워. 그날 밤 만호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소영이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았고 젊은 시절의 아내를 만났고 건강했던 초롱이와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만호와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던 사람들, 초원이의 병원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환경보호 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 만호는 아내와 초롱이 곁에 묻혔습니다. 이제 가족이 모두 함께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